지난 한 주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우리 몸에서 하루에 여성은 400톤, 남성은 무려 700톤의 무게를 짊어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놀랍죠? 이 부위가 어딜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평소에 유독 발목을 자주 삐거나 접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나는 원래 발목이 약해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요. 오늘에야 이 중요한 발목 건강을 다루게 됐습니다. 친절한 닥터 이분을 모시고 설명을 들어볼게요. 화면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전교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 일단 선생님이 보신 환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발목 관절염으로 수술까지 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점들이 힘들으셨는지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대 이쪽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돼가지고 약간 각도도 기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다가 인공 인대를 좀 넣으면서 이제 가에 여기 양쪽에 핀을 박아서 고정을 시킨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산에 가거나 하면 내리막길 내려올 때 한 번씩 접질리는 것 같이 휘청할 때가 있었어요. 복숭뼈 같은 게 막 부어가지고 그러면 집에서 얼음 찜질하거나 가까운 한의원 가서 뭐 침을 한 번씩 맞거나 이렇게 하고 또 삭히면 또 놔두고 막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니 병원에 처음에 가서 물리치료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한 5개월을 물리치료를 하다가 진전이 없어서 다른 병원에 가니까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물리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길어지면 이제 걸어가다가 휙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칠 수가 있다더라고요. 발목이 이제 인대가 없고 파열이 많이 된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병원을 찾게 돼서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분들은 제가 자주 뵙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네. 굉장히 이제 운동도 많이 하시는 분 같고 자주 몇 번 접질렸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물리치료만 받았는데 수술까지 하게 됐다. 선생님한테 오셨을 때는 어떤 상태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환자분은 3년 전에 심하게 발을 다친 이후에 예. 계속 증상이 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예. 최근에 수개월 전부터 증상이 더 심해져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고 했지만 그래도 통증도 해결 안 되고 또 예. 발의 불안정도 계속 진행되는 상태에서 예.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시면 저희가 서서 찍는 방사선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예. 방사선 사진에서 발목의 내측 간격도 감소돼 있고 또 뼈가 자란 그런 소견도 관찰되어 있었습니다. 예. 또한 발을 이루고 있는 뼈 중에 하나인 거골의 내측에 네. 골연골 병변도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예. 스트레스를 방사선을 통해서 발의 불안정을 확인했는데요. 심하게 발의 외반으로 꺾여지는 불안정도 관찰되었고 네. MRI 소견에서도 동일하게 거골에서 심한 골연골 병변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예. 거골의 골연골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거골은 이제 발뼈 중에 한 부분인 거고 골연골증이라는 게 선생님 그럼 뭘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골이 이제 뼈를 덮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연골의 손상 자체는 연골병변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연골 손상을 납두게 될 경우 예. 그 아래에 이루고 있는 뼈까지 손상도 같이 오게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통칭하여서 골연골병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골도 다쳤고 그 아래 있는 뼈까지 같이 다치게 되는 상태를 골연골증이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까 저분은 이제 수술까지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어떤 수술을 받으셨지요? 예, 기존에 이제 발목이 불안정한 환자에 대한 수술은 인대를 강화하고 봉합하는 개념의 수술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예. 이 환자는 연세가 한 50대 후반으로 퇴행화된 인대를 억지로 봉합하여 붙이기보다는 네. 최근의 수술 개념은 내반된 발의 변형을 교정하여서 네. 외반으로 실리는 불안정을 잡아주고 예. 또한 손상된 연골 또 관절염의 체중 이동을 외측으로 시킴으로써 네. 발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절골술의 개념도 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절골술이라 하면 이제 뼈의 일부를 잘라낸다.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지금 엑스레이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 핀을 예. 저렇게 이제 꽂고요. 예. 저 핀을 나중에 제거를 하나요? 예, 보통 뭐 제거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예.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지나면 제거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발목 관절을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발뼈는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엑스레이 같은 걸. 그런데 발목 관절을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모형으로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죠. 네.
예, 발목 관절은 척추와 고관절, 무릎과 함께 몸의 중심의 체중 부하를 받는 중심 관절입니다. 네. 무릎과 고관절은 두 가지 뼈가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을 형성하고 있지만 네. 발목은 이런 관절과 달리 네. 비골, 경골, 또 네. 아래의 거골로 세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개의 뼈로 감싸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뼈로 이루어진 다른 고관절과 무릎에 비해서 네. 이 뼈 자체만으로도 안정성을 획득하는 예. 상합성 관절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주변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그게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게 다 인대들 근육들 같은 건 거죠. 예, 맞습니다. 앞쪽으로는 발을 신전시켜주는 근육이 위치하고 있고 예. 바깥쪽으로는 발의 내번 및 외번을 방지하는 인대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 관절염 하면 무릎 관절염을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무릎 관절염은 많이 써서 생기는 보통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발목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관절이긴 하거든요. 발목도 그러면 많이 써서 생기는 관절염인가요, 선생님? 예, 무릎과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의 비중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발목은 이런 무릎과 고관절에 비해 80% 이상가량이 네. 외상 후에 나타나는 후외상성 관절염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다친 다음에 염증이 온다 이 말인 맞습니다. 거죠. 네. 예. 발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관절에 비해 접촉 면적이 좀 좁고 네. 또 연골의 두께가 조금 얇습니다. 예.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 부위에 손상이 일어나게 될 때 예. 다른 부위에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는 영향도 있고 예. 연골 자체가 강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회복되지 않는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특별한 구조들 때문에 네. 무릎과 고관절에 비해서 예. 외상 후에 나타나는 외상성 관절염의 비중이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쳐서 많이 생기는 관절염, 외상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에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예, 젊은 환자의 어. 비중도 다른 관절염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예, 예. 다만 이 불안정, 다시 말해서 외상으로 인해 나타난 인대나 예. 또 뼈의 손상으로 나타난 어떤 인대의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예. 그때 이제 후외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이제 바로 1, 2년 만에 나타나기보다는 5년, 10년, 20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타나는 발목 관절염의 연령대는 무릎과 고관절은 60대에서 70대가 주를 이루고 그렇죠. 있지만 예, 예. 발목 관절염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젊은 연령대인 40대, 50대에서도 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병원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으면 관절 뭐 염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보통은 이제 삐는 거, 접질리는 걸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발목 염좌 같은 경우에는 예. 발목을 감싸고 있는 인대가 예. 부분적으로 손상이 있거나 네. 또 늘어나게 되는 전반적인 어떤 손상을 다 일으켜서 예. 발목 염좌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발목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 모형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자면 네. 내측은 좀 두껍고 이중으로 돼 있는 구조가 많습니다. 지금 봐도 좀 튼튼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외측 같은 네. 경우에는요. 얇아요. 예, 네. 인대가 정거비 인대, 네. 종비 인대, 이 후거비 인대라는 인대 세 개만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하. 따라서 내측은 두껍고 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예. 발을 꺾이더라도 예. 안쪽에 인대가 손상이 있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예. 나중에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 반면 예. 외측은 인대가 세 개밖에 없고 네. 내측보다는 좀 약하기 때문에 손상도 더 많이 생기고 예. 나중에 후유증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목을 겹칠 때 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삐끗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경우겠네요. 예. 근데 보면 유난히 자주 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바깥쪽 인대가 유난히 뭐 약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 건가요? 예, 발목 인대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네. 스포츠 활동이나 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매년 보고되는 스포츠 활동이 있어서 한 20%가량은 발목 염좌를 호소할 정도로 비교적 흔하죠. 예. 따라서 활동이 많은 일을 하시거나 네. 혹은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런 발목 염좌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또한 발에 내반 변형이 있는 사람들은 발목 네. 외측 인대가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손상이 많이 되게 되고 예. 이전에 발목 염좌가 있었지만 이걸 방치하고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은 예. 발목 불안정성이 계속 남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삐고 손상을 입는 발목 염좌가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스포츠 중에 발목 안 쓰는 스포츠가 없습니다. 뭐 축구 같은 거는 뭐 늘상이고요. 요즘 같으면 이제 실내 스포츠들, 배드민턴이나 농구 같은 거 할 때 보면 점프했다가 착지하는 동작에서 발목 다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다치실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이런 건 선생님 어떻습니까? 유난히 발목이 너무 얇아서 누가 봐도 이건 저분은 잘 좀 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예,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발목이 얇다란 말은 발목 주변을 싸고 있는 근육 자체가 예. 많이 위축돼 있고 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발목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인대가 단단히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발목의 근육 자체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기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목이 얇은 사람들은 두꺼운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잘 삘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삐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선생님 하이힐 신어보셨습니까? 예, 뭐 가끔 재미삼아서 뭐 저도 장난으로 예. 한번 신어보고 예. 이걸 걸어본 적이 있는데 이걸 신고 걷는 여성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서커스 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뛰다가 발목을 겹칠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많죠. 하이힐로 다치시는 분들 많죠. 예, 하이힐로 다치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힐 자체가 몸의 균형을 제대로 잡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체중 자체가 발의 앞에 쏠리기 때문에 발의 밸런스에 있어서는 무너지는 향상이기 때문에 예. 하이힐 신고 다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또 제가 족부를 주로 보는 전문이다 보니까 예. 하이힐은 여성분들에게 여러 가지 발의 질환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힐은 운동하시거나 좀 많이 뛰거나 활동하실 때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몇 번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남성분들이라고 해서 이걸 안심할 수 있냐면 그게 아니라 그 왜 이제 키높이 깔창 같은 걸 놓으신단 말이죠. 저도 이거 써본 적이 있는데 신발이 훌렁훌렁 벗겨집니다. 계단 내려가다가 훌렁 벗겨져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거든요. 남성들도 위험한 거죠. 맞습니다. 키높이 깔창. 역시 마찬가지로 키높이 깔창 같은 경우에는 발을 단단히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불안정도 더 유발할 수도 있고 네. 앞서 말씀드린 하이힐과 마찬가지의 구조로 키높이 예. 깔창도 체중이 앞에 실리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봐도 늘 삐는 분들이 또 삐고 또 삐고 한단 말이죠. 뭔가 이게 발목이 좀 불안한 분들이 실제로 계신가 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발목 염좌에 있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네. 발목 불안정이 남게 됩니다. 예. 이렇게 발목 불안정이 남게 되면 발의 손상이 더 가속화되고 연골이나 뼈가 자라는 그런 증상들이 초래돼서 결국에는 발목 관절염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전에 몇 번 삐신 분들은 이미 발목에 불안정증이 와 있다. 이 경우에는 더 나중에 발목 관절염이 더 잘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매우 충분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발목 불안정증이 내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조심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일단은 더 염좌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보호 신발을 잘 착용한다든지 아하. 평소 주의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네. 또한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발목 주변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근육을 강화시키면 충분히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 보호 신발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병원에서 신발을 맞춰준다는 얘기도 들었고 병원에서 치료용 깔창도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환자가 안 좋으신 또 불안정이 있으신 분 혹은 평발이 있으신 분 예. 그런 분들에 맞춰서 의료진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또 제작자와 함께 의견을 함으로써 네. 그런 맞춤형 신발 또 네. 맞춤형 깔창도 의료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데 일반 키높이 깔창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할 수 있다. 맞습니다. 발목 삘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목이 자꾸 겹질리고 삐고 하면 이게 결국은 발목 관절염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발목을 늘 조심해야 하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선생님 다칩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서 뭐 산에서 내려오다가도 삘 수 있고 길을 걷다가도 삐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갔는데 발목을 삐었어요. 주변에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 좀 우리가 급하게 나중에 염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때 알아놓으면 좋죠. 예, 맞습니다. 예. 발목 치료에 있어서 염좌 치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프라이스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라이스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맞습니다. 이제 P가 앞에 붙었습니다. 예. 쌀값이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프라이스 가격 PRICE 이렇게 되는데 예. 일단 P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선생님. 예, P는 프로텍션, R은 레스트, I는 아이스, 아이스, C는 컴프레션, 컴프레션 압박, 그다음에 엘리베이션. E는 엘리베이션.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을 보호하고 네. 그다음에 휴식을 잘 취하고 네. 냉찜질을 하고 네. 그다음에 거상을 시키고 압박을 하는 것이 발의 초기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발을 다치게 될 경우에는 네. 잘 고정하고 냉찜질을 하고 발을 잘 올려서 네.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응급치료에 도움이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발을 다치게 될 경우 간혹 주위에 뼈까지 같이 손상되는 경우가 아하. 더러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가능하면 예. 인근 병원에 방문하셔서 사진도 찍어보고 네. 전문의의 진료를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한번 겹질렸다가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덜어 발생하고 인대 자체가 강한 충격을 받을 때는 그 인접하는 뼈를 끌어당기면서 골절을 유발시킵니다. 예. 인대만 손상할 경우에는 고정 기간이 1에서 2주 정도 짧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네. 뼈까지 같이 골절이 있을 때는 네. 3에서 5주까지 고정 기간이 더 예. 늘어날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프라이스 같은 이런 치료를 열심히 잘 하셨는데 점점 붓고 점점 더 아프다 그러면 뼈의 손상일 수도 있고 인대 손상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발목을 겹질리거나 삘 때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를 찍게 되겠죠.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런 단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발목 관절염은 발목의 관절 간격이 작아지고 또 발목 주변에 뼈에 돌기가 생기는 등 발면에 불편감이 초래되는 관절염의 단계가 1에서 4단계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은 발목 관절염의 1단계 사진입니다. 1단계에서는 발목 관절의 간격이 좁아지진 않지만 뼈에 돌기가 자라는 듯한 이런 뼈 돌기가 자라는 단계가 관절염의 1단계입니다. 이런 돌기가 자람으로써 돌기의 자극 증상들에 의해서 발의 불편감을 초래하게 됩니다. 발목 관절염의 2단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관절면의 내측의 관절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2단계 말합니다. 뼈의 돌기가 좀 더 이렇게 커지게 되고 한쪽 내측의 관절면이 그 외의 관절면에 비해 보다 간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발목 관절염의 2단계부터 해서는 기존의 보존적인 치료나 운동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적인 치료를 조금 더 고려하게 되는 단계가 됩니다. 그 3단계는 두 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3단계 A 단계와 3단계 B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3단계 중에서 3A 단계는 다음과 그림과 같이 안쪽의 관절면이 아예 붙어버리는 단계를 말합니다. 안쪽에 관절이 완전 붙게 됨으로써 환자는 통증이 더 심하게 유발되게 됩니다. 3단계 중에서 또 3B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에는 내측 관절면에 소실이 있지만 3B 단계에서는 위쪽 관절면에 소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측과 위의 관절면이 접촉하게 되고 그 관절면의 관절 연골이 거의 다 닳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좀 더 발목을 희생하는 계열의 수술을 고려해야 되고 발목을 붙이는 관절 유압술이나 또 완전 관절을 새로 바꿔주는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될 단계가 3B 단계에 해당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관절염의 4단계에 있어서는 모든 관절면이 완전히 소실되고 모든 관절면의 연골이 완전히 없어지는 단계됩니다. 이 단계에 해당하게 되면 발 관절면에 인접하는 뼈에 괴사까지 동반되어 완전 관절의 접촉면이 소실되는 그런 단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 어떤 수술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발목을 희생하게 되는 발목관절 유압술과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결국 엑스레이를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네.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관절이 적당히 남아 있어야 건강한 상태인데 점점 이 관절면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뼈와 뼈끼리 그냥 부딪히거나 붙어버리는,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될수록 이제 점점 더 악화되는. 예, 그때는 통증을 참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모든 게 사실은 발목을 겹질리거나 삔 데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 골절이나 다른 외상 등에서도 잘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야, 이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한테 환자들이 오셨을 때 예. 어느 정도에서 오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1단계에서 4단계의 환자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예. 특별히 어느 단계가 저희 병원에 주로 오시게 된다거나 그렇게 구분지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환자들 중에서는 발목이 아파서 내가 발목 관절염이라 생각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병원에 왔는데 네. 벌써 발목 단계가 3단계나 4단계에 이르렀는 경우가 많아서 예. 수술적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더러 아.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염려도 많이 증가되어서 1단계나 2단계 병원에 네.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빠른 단계에 오실수록 이제 수술이 필요 없는 치료가 가능할 텐데 예. 늦게 오시면 이제 수술로 가야 되는 경우죠. 그러면 다행히 조금 일찍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이 필요 없는 치료는 그럼 선생님 어떤 걸 해주시나요? 예, 수술이 필요 없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예. 다양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고려될 수 있겠는데요. 네. 흔히 알고 계시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가 발목의 다양한 단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네. 증상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치료 외에도 발목을 강화시키는 운동요법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단계, 4단계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도 네. 이와 같은 운동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예. 약물의 사용을 줄이고 또한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무엇보다 저는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발목 운동을 우리가 조금 이따 뒤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발목을 다치기 전이건 아니면 다치고 난 후라도 발목 주변의 근육을 잘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쵸?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는 운동을 안 해도 어느 정도 근육량이 유지되지만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점점 위축되고 많이 퇴화되게 됩니다. 그렇죠.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평상 젊었을 때보다는 더 많이 운동하는 게 중요하시고요. 예. 이런 근육의 강화를 통해서 발목의 안정성을 획득하면 이런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연세가 드시면 어차피 근육은 저절로 퇴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평소보다 더 열심히 사실은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오늘 발목 얘기하는 거니까 발목 주변의 근육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우리가 평소 하는 운동들 중에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생각하시면 되긴 하는데 네. 제가 가장 쉽게 얘기 드리는 운동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것만이라도 하는 운동은 좋습니다. 까치발입니다. 까치발이요?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까치발, 다리를 천천히 일어나서 까치발 자세를 취하고 다시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예. 그런 자세입니다. 물론 이 자세를 계단 난간을 붙잡고 발을 반쪽을 뒤로 늘어뜨린 상태에서 까치발을 천천히 하신다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동작은 뒤에 아킬레스 및 근육을 늘어주기도 하고 예. 또 뒤에 하태부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예. 또 발의 전반적인 근육을 단련시키는데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버스 기다리시면서도 할 수 있고, 그죠? 맞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서 계시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죠? 아, 이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권해드리는 거는 이런 동작을 취하면서 자세가 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주변 구조물, 벽이든 계단이든 이렇게 잡고 운동을 하시면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거 하다가 그냥 옆으로 이렇게 또 발목을 또 겹치르거나 맞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죠? 예. 자, 까치발 운동, 발목을 위해서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쉽게도 이제 그 물리치료 같은 걸로 나을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나서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수술도 좀 소개를 해 주시지요? 예, 수술에 있어서 먼저 예. 3B 단계 이하, 즉 발목 관절염의 말기가 이르기 전에는 네. 다양한 수술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목 염좌 자체, 불안정을 초래하는 염좌가 외측에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고 네. 이런 외측에 빈번하는 염좌가 계속 진행하게 되면 발목에 내반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반 변형이라는 거는 이제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굽는 거를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발이 예. 안쪽으로 휘어지는 경우. 예. 앞서 보여드린 관절염의 단계에서도 3A 단계를 보여드린 것처럼 내측의 접촉이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발목 관절염이 많은데요. 이런 내측 접촉이 있는 경우가 발이 내반으로 변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내반 변형에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 그 위를 이루고 있는 경골과 비곤의 하단을 절골시킴으로써 예. 이 내반을 올바른 정렬 자세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체중이 안쪽으로 있는 체중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예. 또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인대가 어느 정도 교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발목 관절염의 진행을 막아주고 오히려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되는 수술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발목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게 되면 일부러 이 위에 있는 뼈를 잘라내서 예. 다시 발목이 원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근데 이게 뼈 자체를 잘라낸다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잘라내는 개념이 아니라 네. 뼈를 한번 이렇게 가운데를 툭 쳐줍니다. 네. 툭 쳐서 이거를 벌려줘서 그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간단히 사례를 살펴보자면 네. 먼저 22세 유도 선수를 은퇴한 남자 환자분이 있습니다. 아, 발목 여러 번 겹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네. 발목이 여러 번 접지르고 또 예. 수술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네. 증상이 해결 안 되고 아직도 계속 불편감을 호소했던 상태라서 선수 예. 생활을 더 이어가지 못하고 유도 선수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네. 이 환자도 사진을 살펴보자면 발목 내측에 관절염은 상당히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1단계의 뼈가 돌출된 발목 관절염이 나타나 있고 예.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이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내반 변형도 관찰되었습니다. 예. 이 환자도 앞서 말씀드린 과상부 절골술을 시행함으로써 예. 발의 정렬을 똑바로 맞춰주게 되었고 예. 수술 후 10개월 또 그 이후에 발의 증상이 호전되어서 네. 지금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도를 하시기는 조금 어렵겠죠. 뭐 본인이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는 어어.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또 다른 분이 또 있네요. 예, 네. 다음 사례는 64세 여자 환자인데 이 예. 환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염 3A 단계, 즉 다시 말해서 내측 관절염이 완전히 붙은 사례였습니다. 아하. 역시 마찬가지로 불안정과 발목 내측에 지속되는 통증을 호소하였는데요. 역시 과상부 절골술을 시행해서 발목의 정렬을 똑바로 맞춰주는 수술을 시행했고 예. 수술 후 10개월 후에 발목의 통증이 호전되고 뼈도 완전히 붙었고 예. 일상생활도 편하게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 저렇게 이제 수술을 받고 나시니까 이제 통증도 덜하고 맞습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다. 예. 아주 과격한 운동이야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재활 여부에 따라서 가능할 거라고 가능할 생각합니다. 수도 있다. 아,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게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 관절 치환술 전체를 이렇게 다 바꾸는 수술이 있습니다. 발목에도 그게 가능한가요? 예, 발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목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무릎 및 고관절에 비해서 발목 인공관절은 아직 개발된 시기가 조금 짧고 예. 또 평균 수명 자체가 10년밖에 되지 않아서 10년 지난 다음에는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목 관절 운동 범위를 보존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고 그런 장점들 때문에 발목 관절염 말기 환자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릎 인공관절은 한번 하면 그냥 그대로 고정인데 발목은 또 다시 한번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망설여지신다. 그러면 선생님 다른 수술 방법도 있겠네요. 예, 발목은 무릎 및 고관절에 비해서 발목의 운동 범위가 조금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발목의 운동 범위가 작더라도 일상적인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예. 평지 걸음에서는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발목을 형성하고 있는 위의 경골과 아래의 거골을 완전히 붙여주는 네. 발목 유압술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목 유합술. 이건 그냥 붙여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이게 발목 수술을 하면 이것도 전신 마취를 합니까? 선생님 어때요? 예, 발목 수술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네. 다른 병원이나 기존의 방법은 척추 마취를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척추 마취를 통해서 하반신 전체를 마취를 시킴으로써 발목 및 무릎, 고관절의 수술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기존 척추 마취에 있어서는 허리에 주사를 찌른다는 거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환자분들이 갖고 계시고요. 예. 또한 이 척추 마취를 하게 될 경우 마취가 상부 레벨로 올라가게 돼서 예. 폐나 심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식을 필요로 합니다. 네. 이러한 같은 단점을 좀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 있어서는 허벅지의 신경 차단을 통한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허벅지 신경 차단요. 예, 네. 주로 이제 대퇴신경과 자골신경을 차단하게 되는데요. 이런 허벅지 신경 차단 수술을 함으로써 금식을 하지 않고도 수술을 시행할 수 있고 또 마취를 할 때 통증도 심하지 않고 네. 또 마취하는 장면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도 적습니다. 네. 가장 큰 장점은 수술 후에 10시간에서 거의 20시간 가까이 통증이 조절되고 마취가 지속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수술하게 되면 첫날에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어떤 통증을 지속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장점이 있는 마취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를 안 하는 것도 다행이고. 맞습니다. 예, 약간 무통 치료를 받는 것 같은 효과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금식을 안 할 수 있다는 것도 단점이고. 그렇죠. 예, 어쨌든 저는 이와 같은 마취 방법을 500례 이상 많이 시행하고 있어서 네. 환자분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자, 이제 뭐 발목 관절염 이미 있으신 분들 아니면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치료를 받으신 분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앞으로의 생활에서 이렇게 좀 조심하시거나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들이 있겠죠, 선생님. 사실은 수술 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과거에서는 그냥 수술만 하고 의사들이 신경을 덜 쓴 부분도 있지만 예. 최근 들어서는 수술 이후의 재활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발목을 강화하는 운동들 또 다양한 어떤 그런 발목 관리 방법들이 발목 수술 후에 재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예. 다시 한번 발목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강하게 권유해 드립니다. 그렇죠. 그 발목 운동, 발목 관리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지금 저희들이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지금 다들 발목 만지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다들 일어나셔서 요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함께 보고 해보시죠.
자,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린 장면은 아킬레스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네. 제가 발목 운동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발목 각도 및 운동 범위의 회복입니다. 어허. 이와 같은 아킬레스 스트레칭 동작은 네. 뒤쪽의 근육 및 아킬레스를 스트레칭 시킴으로써 네. 발목의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렇게 앞쪽으로 벽 쪽으로 이렇게 쭉 기대면 되는 거죠. 이제 맞습니다. 앉아서 하고 있네요. 예, 두 번째 동작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인데요. 예. 발가락 앞쪽 부위를 잡고 어. 발바닥 전체 근육을 뒤로 늘려줌으로써 신전시키고 또 앞으로 굴곡시켜줌으로써 앞으로도 늘려주는 그런 동작입니다. 예. 발 전체의 근육을 늘려주는 네. 스트레칭 동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발등을 쭉 펴주는 동작이네요. 맞습니다. 아, 까치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작인데요. 네네. 예. 계단에서 이렇게 벽이나 혹은 난간을 붙잡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쭉 늘어뜨리는 동작, 또 올라가는 동작 등을 통해서 근육을 늘려주고 또 수축시켜줌으로써 운동을 할 수 있는 동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익숙해지시면 한 발씩 번갈아서 운동하는 것도 네. 운동에 도움이 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좀 시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자, 이런 운동을 선생님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스포츠 활동 운동할 때 예. 3세트 정도를 기본으로 얘기를 하고 3세트? 있습니다. 예. 한 번 동작할 때는 예. 10초의 느낌으로 10번, 10번. 이것을 하루에 3번. 예.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보통 하루에 최소 30번은 하십시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사 전후해서 그렇게 3번으로 나눠서 하시면 예, 적당하겠네요. 언제든 뭐 하루에 30번 이상 하시면 충분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우리 발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발에 생길 수 있는 질환, 발목에 생길 수 있는 질환, 치료, 예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전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목은 무릎과 다르게 다친 후에 점점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발목을 자주 삐시는 분이라고 하면 발목 관절염으로 발전하기 전에 얼른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TV 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